매번 코크님이 담당하셨던 질문이 있죠. 그렇죠. 그냥 초면에도 가차없이 물어보셨던 질문이 있는데, 네, 저희도 시작해야죠. 한번 당해봐라. 별거 아니야. 네. 코크님, 지금 자산이 얼마세요? 네, 일단 작년 여름경에 이제 10억 달성을, 실거주 제외하고 10억 달성을 했었고, 제가 이제 엊그제 다시 한번 살펴보니 10억 중반 정도 되더라고요. 10억 중반. 네. 15억? 그렇죠, 뭐. 아직 20억까지는 안 됐지만. 네, 20억까지는 안 되고. 아쉽게 안 된 걸로. 네. 해서. 살짝 부족한 걸로. 지금 10억 만들 때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제가 첫 투자한 거는 2016년 5월경에 처음 이제 투자를 시작했고, 10년 맞벌이 하면서 1억 5천 정도,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모았던 거를 투자 4년 만에 오히려 진짜 8억 이상, 거의 10억 이상을 달성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또 이 얘기를 안 들어볼 수 없죠. 제일 수익이 컸던 네. 투자 사례가 어떤 걸까요? 네, 그게 2017년에 투자한 사례인데, 이제 분당선 라인에 경기도권 30평대에 투자한 게 있었고, 그때 당시에 나온 매물이 그 2년간 거래된 내역 중에 1층보다 더 싸게 나온 매물이었어요. 정말 싸게 나온 매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랑 이제 평소 잘 연락을 했던 부동산 사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매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투자금은 수리비 합쳐서 2,500만 원 정도? 수리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30평대 수리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가격이 쌌구나, 많이. 가격도 쌌고, 그러면서 전세도 이렇게 좀 잘 받을 수 있었고, 전세 수요가 좀 많은 지역이라서 전세도 잘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수리비 다 포함 2,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최근에 실거래된 내역을 보니까 한 3억 이상이 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률로 따지면 뭐 1000% 이상 정도? 물론 아직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 실현, 저는 매도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 1000% 정도 수익률은 난 것 같아요. 그게 좀 가장 많이,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 가장 많이 오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부동산 사장님하고 이제 안부 전화를 한 번씩 하기도 하고, 안부 전화가 걔는 안 부겠어요. 정말 이 사장님이 궁금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시장의 분위기가 좀 어떤지, 그리고 좀 좋은 매물 없는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물어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물어봤는데 거기서 이제 사장님께서 정말 괜찮은 물건이 하나 있다. 근데 30평대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30평대에 대한 투자는 나는 그렇게 큰 거는 못할 것 같아. 버거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왠지 절대가도 클 것 같고 그리고 30평대는 임대도 잘 안 맞춰질 것 같고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30평대요? 저 30평대 안 해요. 이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지역을 임장을 다녔을 때 그 단지 이름을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모르는 단지인 거예요. 나 거기 다 돌았는데 왜 몰랐지? 하고 봤더니 30평대만 있는 단지였던 거예요. 또 제가 그 당시에는 모든 단지를 임장을 했던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중소형 20평대가 껴있는 20평대 위주로 이제 다녔기 때문에 그 단지는 아예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몰랐던 거야. 근데 사장님께서 이제 그 단지를 얘기하시고 저 근데 30평대 별로 관심 없어요 하고 끊었어요. 끊고 나서 그래 거기가 어디지 일단 가격이 싸니까 한번 봐볼까 하고 이제 막 이제 서치를 하고 내가 갔던데 내가 정말 괜찮다고 20평대에 투자를 하고 싶었던 그 단지의 바로 옆 단지였던 거예요. 근데 가격도 정말 싸게 나오고 그 전에 실거래 내역을 다 살펴보니까 너무 싼 가격이었던 거죠. 이거는 30평대 다시 이제 얘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서 요거는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물건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하지만 가격에는 사랑에 빠져도 된다. 그런 제가 배운 게 있어서 이게 물건도 좋은데 가격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렇죠. 가격이 너무 싸. 이거는 일단 무조건 사든 안 사든 봐야 돼.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일단 예약을 잡고 가서 봤죠. 가서 보고 저는 한번 보고 갔다 와서 이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볼 생각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이 이걸 내가 집에 광주 다시 내려오면 이 물건을 만날 수 이렇게 쏙 들어가거나 누군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왜냐면 매도인 분께서 이제 아내분께서 이제 물건을 내놓으셨는데 그 시세를 잘 모르셨던 거예요. 시세를 잘 모르셔가지고 정말 싸게 그러니까 서치를 안 해보시고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체크를 안 해보셨는지 너무 싸게 내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빗발치게 이제 연락이 오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남편분께서 왜 이렇게 싸게 내놨냐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안 그래도 이걸 다시 좀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이셨나 봐요. 근데 부동산에서 연락을 드렸는데 안 받는 거예요. 연락을 안 받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연락이 여기저기서 오고 하니까 이게 입질이 오면 내가 너무 싸게 내놨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안 받으시니까 근데 다행히 또 다른 이렇게 좀 더 연락을 이렇게 해서 연락을 취하긴 했어요. 연락을 취하긴 하고 그러면서 그분도 이제 아쉽기도 하고 자기도 남편한테 할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좀 몇백이라도 좀 올려뒀으면 좋겠다. 너무 싸게 내놓은 것 같다. 근데 예전에 저였다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저였다면 멀리서 왔는데 진짜 교통비 막 KTX 값 타고 기차값 타고 왔으면 정말 기본 1,000만 원씩 싸게 사야 되는데 아니 깎아주지 못하면 더 올려받는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짧은 순간. 근데 아니야. 저도 이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그거를 더 올려준다고 해도 너무 싸다는 그 확신이 드니까 네 알겠습니다. 올려드릴게요. 대신 그 올려드리는 만큼 제가 이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세입자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 세입자분이 저희는 이제 수리를 해야 되니까 이 세입자분이 살고 있으면 세를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이 세입자분이 나가시고 공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매도자분께서 세입자분 나가는 돈을 마련해서 내보내 주시겠다. 와. 내가 수리 기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렇게 이제 조건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급하게 밤 9시에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분도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제가 아니다. 집에 보내면 이 물건이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남편분하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이 물건이 사라지니까 이 분을 집에 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강해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밤 9시에 계약서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원래 받던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보다 높이거나 아니면 아예 안 깎아주면 거기서 매수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분이 나빠서 그런 맞아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을 섞는 거야. 맞아. 근데 그렇게 해서 되게 안타깝게 막 진짜 어떻게 보면 크지도 않은 절대가로 보면 크지도 않은 몇백만 원 차이인데 그냥 매수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크님은 그래도 올렸는데 그냥 매수하셨잖아요. 네네. 내가 그 당시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가격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네. 이 가격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더 주더라도 충분히 싸다. 나온 가격에 사면 너무 좋지만 그 매도자분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내가 만약에 매도자 입장이라면 너무 싸게 내놔고 이게 빨리 팔려버리면 좀 왜냐면 그동안 계속 안 올랐었거든요. 계속 안 오르니까 이참에 세입자분 나가시는 김에 이제 정리를 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도자분 입장을 좀 생각하면은 좀 더 올려주는 게 그리고 이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냥 기분에 내 감정에 이미 그 금액 알고 왔는데 이걸 왜 올리지? 그 순간 감정에 이걸 어그러뜨리면 오히려 저한테는 더 큰 손해가 왔었겠죠. 2017년에 그 코크드림님이 투자하신 지역은 되게 오랫동안 맞아요. 가격이 횡보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제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거든. 지금 분위기하고 지금 정말 분위기하고 달랐어요. 달랐지. 네, 완전 그러니까 달랐죠. 일단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내가 집을 살 때 가급적이면 저럴 때 사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가격이 안 오르니까 뭐 코크드림님은 이게 중간층인데 1층 가격에 나왔다라고 하는데 요즘 그런 게 어딨냐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하고는 네, 근데 그때는 또 2018년, 19년, 17, 18, 19에 그 수도권 동남부에 입주가 많아서 맞아요.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맞아요.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야, 지금부터 막 이제 룰러 내려간다 꽉 잡아라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매수를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싸다고 생각해서 사는 게 사람이 이게 투자자가 훈련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또 코크님이 이제 본인이 기존의 그 지역을 이제 다녀서 알고 있고 그쵸. 그 지역의 원래 가격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그 가격 수준이 싸다 비싸다에 대한 이제 감각과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0억 달성하고 나서 코크님 그냥 내 생활, 내 삶에서 제일 많이 변했다 하는 거랑 그냥 변하지 변한 않은 거 거.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변하지 않은 거는 일단 생활 수준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매도를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했으면 매도해가지고 책장이라도 사서 그게 남아있는데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서 매도를 하지 않아서 집을 이사를 갔다거나 아니면 뭐 더 평형을 넓혀서 뭐 더 좋은 상급지로 이사를 갔다거나 뭐 외제차를 샀다거나 명품을 뭐 그런 가방이나 이런 걸 샀다거나 이런 변화는 없어요. 왜냐면 월정 들어오는 그런 소득은 월 그 급여나 이런 거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활 수준은 달라진 게 없지만 근데 저는 그게 달라지지 않아서 좋긴 해요. 한편으로는.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10억을 내가 정말 실거주 하나로 10억을 이룬 것과 투자를 해서 10억을 번 거는 정말 완전 다른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나 잘 사서 10억이 됐으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소비를 늘렸을 것 같아요. 왠지 우리 집 이렇게 10억 올랐으니까 나도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해줘야 될 거 아닐까 하면서
좀 더 소비를 좀 더 늘렸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니까 투자 같은 경우는 왜냐면 내가 돈을 모아야 또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맞아요. 생각이 있고 또 내가 이 돈이 얼마로 더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소비는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투자에 이제 소비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크게 변한 건 없지만 달라진 거는 가장 큰 건 일단 그런 노후 불안, 소득 절벽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불안감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 액션을 어떻게 취하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진짜 저 멀리 저 뒤에다가 던져놓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틈틈이 그런 것들이 나를 엄습해. 그런 불안들이.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좀 자유로워졌고, 가족 내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돈 걱정보다는 정말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아프시다거나 그런 뭐 수술비나 이런 게 부담이 아니라, 진짜, 빨리 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회복을 시킬 수 있을까, 어떠면 더 좋은 병원을, 이렇게 좀 고민의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큰 거는 스스로 좀 자존감도 높아졌어요. 자존감이. 예전에는 좀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SNS도 많이 하고, 뭐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이런 거를 누군가한테 좀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되게 강해서, 좀 남들 눈을 되게 의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작년보다 올해, 재작년보다 올해, 어제보다 오늘, 내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 스스로가, 나 그래도 잘하고 있네. 아이고,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불안하고 좀 또 아무래도 이제 외모적인 부분도 많이 변하게 되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의 5년 후, 저의 10년 후, 나의 50대는 어떨까? 되게 그런 생각을 하면 기대가 돼요. 나의 50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왜냐면 나는 무언가를 계속 할 테니까. 네. 내가 3년,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고 지금 5년 정도 시간 흘렀는데 5년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을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이대로 쭉 한다면은 5년 후 내 모습, 10년 후 내 모습, 과연 어떤 게 변해 있을까라는 그 기대감을 갖게 된 거? 그게 정말 가장 크게 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제 돈 벌려고 시작을 하죠. 처음엔 돈 벌려고 하는데 마치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려고 운동을 했는데 헬스장을 갔는데 내가 몸짱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게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 벌려고 했는데 이걸 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거기까지 가는 거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꽁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고 배우면서 내 삶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걸 만나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 코크님 여기 방송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 무슨. 네. 왜냐면 저도 그래요. 평소에 저도. 남편이, 네. 저 남편 정말 사랑합니다. 네. 왜냐면 저 성향이 좀 많이 달라서 제가 이렇게 막 말을 하다 보면 목소리도 되게 커지고 말도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별로 이렇게, 좀 자기야 좀 이렇게 다운 좀 이런 편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또 장점으로 이렇게 또 활용을 해주셔서 그렇죠. 네. 여기서 와서 제가 이야기하는 걸 또 좋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좋다고 또 응원도 되고 또 힘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런 거 정말 예상하지 에너지잖아. 않은 건데 정말 예상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냥 내 노후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배우는 거지 다른 거는 그렇게 바란 건 아니었는데 정말 하다 보니 또 이렇게 또 다른 기회가 되고 그런 게 또 저한테 이렇게 돌아와서 정말 다양한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뭔가에 매진하는 거는 좀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네, 그게 뭐든지 간에. 저는 아까 코크님 얘기하셨던 거 있잖아요. 내가 집 하나 갖고 있으면 뭐 10억짜리 집 하나 갖고 있는 거고 내가 투자해 나가면서 이제 쌓은 거랑 제일 큰 게 자산적으로는 또 내가 이 10억을 만들기까지 집 하나가 아니고 경험이 쌓여서 만든 거잖아요. 또 어마어마한 또 네. 그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진짜 그게 되게 좋은 게 앞으로 이 경험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자산적으로도 되게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하나 사요. 가방 하나 사. 그럼 안 그래도 네, 가방 살까요? 네. 네, 가방 하나 사. 옷 한 벌 사요, 옷 한 벌.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투자하면서 딱 돌아보면 내가 진짜 이건 수익이 좋았다 하는 거 있고 지금처럼 뭔가 아쉬웠다 하는 투자가 있는데 이 앞에는 다 원인은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러면 좀 돌아봤을 때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을까 하는 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입지의 차이가 확실하게 컸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모든 지역들이 좀 저평가 상태였고 모든 지역들이 안 오르다 보니까 들어가는 투자금은 솔직히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좋은 입지든 안 좋은 입지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 보니까 초반에는 그냥 내가 평소 알고 있는 지역, 좀 더 가까운 지역, 그리고 투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찾다 보니까. 최소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입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 맛깔난다, 맛깔나. 진짜. 네. 이 입지보다는 내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갔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초보니까,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초보 때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야, 너 얼마에 투자했니? 맞아요. 나 투자금 300. 와, 대박.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입지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랐던 거죠. 정말 너무나 좋은 시기였는데 지나가 보면 근데 그 입지와 가격에 대해서 금액이 좀 더 투자금 좀 더 들어가더라도 좀 더 좋은 입지, 싸다는 확신이 있으면 좀 더 좋은 입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투자금에 너무 매몰돼서 기회를 좀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가격은 싸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비슷한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더 좋은 걸 사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내가 그렇게 하려면 내가 아는 지역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할 때는 지역을 왜냐면 지방에 살다 보니까 뭐 수도권에서 얼마나 알겠어요. 몰라요, 지리를. 처음에 강의를 듣는데 제가 처음에 저는 수도권에 투자할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배워서 광주에 가서 투자해야지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대한 입지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렇죠. 분당도 전 처음 들었고 평촌? 평촌? 뭔가 촌스럽지. 촌인가? 느낌이. 정말, 그러니까 몰라서, 너무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모르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수도권에 살면 그런 뭐 지하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접하기 때문에 더 이해를 하기 쉬운데 지하철도 왜 이렇게 많은지 광주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버스도 뭐 빨간 버스, 노란 버스, 초록 버스 왜 이렇게 많은지 너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근데 그 지역들을 또 내가 어떻게 다 가보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갈 수 있는 지역을, 그나마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을 서남권으로 해서 처음 그쪽을 한 군데 갔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간 지역이 그 첫 번째 간 지역보다 두 번째 지역이 좋은 거예요. 오케이, 여기야. 그렇게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지역을 내가 오히려 좀 더 남부권 쪽을 좀 더 봤더라면. 그러면 비슷한 투자금으로 인해서 더 좋은 지역을 할 수 있었는데. 첫 재테크가 이제 부동산으로 지금 하고 계시지만 이전에 했던 재테크가 혹시 없으셨어요? 그럴 리가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그러니까 원래 재테크를 막 아가씨 때는 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남편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남편의 그 이제 수입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좀 책임감을 느끼고 좀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제가 처음 재테크를 하게 된 시기가 결혼 그때 2007년이었는데 그때 당시가 펀드 열풍이 불던 시절이었어요. 정말 펀드 수익률이 몇십 뭐 차이나 펀드 뭐 정말 펀드, 브릭스, 어마어마한 그 수익률로 되게 열풍이 불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그래 시대의 흐름을 나도 따라가야지 하고 그 재테크 펀드를 10가지를 넘는 곳에 분산 투자지. 펀드에 뭐 브릭스도 넣고 차이나 펀드 뭐 일본 리츠 펀드, 국내 주식, 뭐, 상당히 많은 그런 걸 넣어서 한 10개를 나눠서 분산 투자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르고 꾸준하게 부입을 했죠. 했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뭐, 특히 차이나 펀드는 완전 뭐, 마이너스 20%가 뭐야, 30% 막 이렇게 나가고. 맞아요. 일본 리츠 펀드, 부동산. 당연히 안 좋았죠. 근데 물론 국내 그 펀드에서는 약간 수익이 나서 또 보통 수익이 난 거는 매도를 해요. 그 수익을 실현을 시켜버려. 왠지 이걸 내가 안 하면은 다 없어질 것 같아서.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얘는 다른 애들처럼 마이너스가 될까봐 얼른 수익 실현하고 마이너스가 된 건 제가 계속 가져간 거예요. 본전 끊질 생각이 못하는 나니까. 거야. 그래 가치 투자지. 장기 투자야. 이러면서 반강제 가치 투자. 어쩔 수 없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기다려도 몇 년 흘러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죠. 이러다가 이것도 사라지겠다 싶어서 다 모두 해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였어요. 원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주식을 투자해볼까 하고 직접 그래 재테크는 주식이지. 주식을 샀는데 주식도 이제 그 우량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남편하고 얘기를 해서 500만 원은 좀 우량주를 하나 사고 한 종목을 사고 그리고 500만 원은 제 지인의 그 회사 주식을 샀어요. 지인 회사요? 네, 지인이 이제 회사 운영하시는 회사? 네, 다니고 있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좀 너만 알고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부정보. 너만 알고 모두가 있어. 아는 내부정보. 너만 알려주는 거야. 이런 거 있어요. 그래, 나만 알고 있을게 하면서 500만 원씩 이렇게 따로 직접 투자를 했는데 물론 우량주는 제가 한 2년 정도 갖고 있었어요. 2년 좀 못되게 갖고 있었는데 100% 수익이 났어요. 정말 싸게 쌀 때 사가지고 500만 원에 500만 원 수익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매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수익이 났으니까 빨리 내가 실현을 해야 돼서 이걸 또 매도를 해버리네? 매도를 해서 이걸 또 재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마인드로면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꽁으로 번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500만 원을. 그래서 평소에 사고 싶었던 아이 책장을 진짜 거금을 주고 사요. 근데 그것도 지금 아직도 저희 집에 있고 이사 갈 때마다 그게 자꾸 너무 커서 짐이 돼버렸어. 근데 그때 당시 그걸 수익을 그걸로 이제 사고 지인의 주식을 산 거는 오르더라고요. 좀 올라서 절반 정도는 오르면 제가 좀 파는 성격이었어요. 오르니까 좀 절반은 팔았어요. 그래도 절반은 일단 내가 너무 다 팔아버리니까 남겨두자고 남겨놨는데 이게 상장 폐지를 당해요. 아이고. 네, 잘 안 된 거예요. 잘 안 돼서 상장 폐지를 당해서 그럼 회사가 100원, 사라진 200원? 거잖아. 회사는 사라지진 않았어요. 다행히. 거의 사라지진 상태급으로 않았는데, 떨어졌어. 네, 다행히 회사는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게 주식이 100원 막 이렇게 100원, 10원 막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동전주 됐네. 네, 그걸 그렇게라도 이제 해서 결과적으로는 또 주식도 그냥 원금 한 5, 600만 원에 책장이 남은 거죠. 그렇지. 책장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손해인 거예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네. 나는 재테크엔 별로 관심이 나는 이제 소질이 없구나. 그냥 있는 거나 좀 잘 지켜서 그냥 저축이나 하자라는 생각에 그냥 놔버렸어요. 재테크는 나랑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놔버리고.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또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근데 다시 이제 재테크 관심 가지면서 월부와 함께 하면서 부동산이 나한테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돌아봤어요. 우리 집의 자산을 불려준 게 과연 무엇인가? 연도별로 봤더니 월급과 집을 한두 번 옮겼을 때 거기서 얻은 시세 차익이 그나마 좀 있더라고요. 집이 오히려 부동산이 좀 더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난 너무 잘 파니까 오히려 집 같은 경우는 잘 팔기가 어렵잖아요. 황금성 부분에서 좀 떨어지니까 오히려 집이 어쨌든 또 집은 계속 우리가 거주라든 계속 생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 턴을 하게 됐고 월부에 와서 이제 부동산 투자만 하게 된 거죠.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예 하지 않고. 그 철학과 기준이 없던 그 시절처럼 오르면 팔고 이런 거 안 하세요? 안 하죠. 배운 여자인데. 안 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의 특징이 환급성이 그렇게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것처럼 수시로 내가 클릭 한 번에 팔 수 있지는 않지.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춰야 되고 세금적인 부분이나 내가 팔고 싶다고 아무 때나 빨리빨리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서 오히려 저한테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맞았던 거예요. 근데 코크님이 경기도 광주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까지 와서 공부를 하시게 됐는데 좀 그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이게 처음부터 제가 그 투자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투자 강의를 들을 때, 나는 수도권에서 투자를 할 거야. 이런 마인드로 접근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일단은 그 재테크에 대한 그런 관심은 있었고, 아무래도 지방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지방에 살고 있다고 해서, 노후가 안정이 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그 노후에 대한 소득 절벽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저 또한 그런 걸 느꼈었고, 그래서 재테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읽으면서 만나게 된 책이 바로 이제 빨간 책, 우리는 항상 빨간 책이라고 얘기하죠. 나부맛이라고, 너바이나님 책,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 그 책을 읽게 되었고, 그 책을 읽었는데, 좀 기존에 읽었던 다른 책들과 좀 다르게, 좀 되게 뭐랄까요? 작가님의 그런 진정성이, 여기 계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안 계세요. 진정성이 좀 느껴졌어요. 가셨습니다. 네, 진정성이 느껴져서, 여기는, 결국 카페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가 있어서, 그래, 그럼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라는 생각에 카페를 좀 가입을 했고, 근데 카페 가입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처음부터 합니까? 당연히 저도 눈팅으로 그냥, 여기 분위기 어떠지? 한번 봐볼까? 요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강의나 스터디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 서울 강남에서 시작을 하고 거기서 이제 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나도 강의나 이런 거 너무 듣고 싶은데 서울은 나한테는 너무 먼. 그 당시에는 정말 저한테는 그랬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우리 지금 현재에서 미국을 가는 그런 느낌처럼 너무 멀게만 느껴졌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서울을 진짜 가족 행사가 아니면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근데 강의를 들으러 서울을 간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당시는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 강의 후기에 댓글을 다는데, 너무 부러워요. 저같이 지방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좀 댓글, 이렇게 후기를라도 좀 잘 남겨주세요. 다음번 후기도 기대할게요. 이러면서 그런 댓글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게 막 불쌍하게. 저는 지방 살아서 못 가요. 유유, 막 이런. 근데,
이게 이렇게 쓰다 보니까 과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짜증이 나기도 하는 거지,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러워만 할 거지? 뭐 거기가 해외야? 뭐 비행기 타고 가야 돼?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다. 일단 한번 들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강의를 클릭을 했죠. 근데 원래 그 특강 듣고 싶어도 잘 경쟁률이 너무나 세서 잘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고 신청을 했는데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가야 되잖아. 일단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주변 정리를 좀 하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내 주변의 모든 조건들이 갈 수 없는 핑계였었어요. 근데 이걸 내가 가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이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아이들 케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픽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회사도 연차를 내고 이런 식으로 좀 가게 되면서 그 특강을 한 번 처음 들었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게 너무 좋았고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 이후에는 이루어지는 강의들을 계속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뭐 들으셨어요? 그때 제일 처음에는 그냥 너버나님 특강인가 소쿨님 특강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 강의를 소쿨님이 정규 강의를 하신다고 해서 정규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재밌어서 처음에 막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광주에도 그 당시에 재테크나 그런 관련 강의가 있었을 텐데 제 주변에는 그걸 하는 사람이 없었고 어떻게 그런 걸 찾아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월북 카페를 알게 되면서 강의를 한번 듣고 그게 시작이 돼서 그게 지금까지 오게 저를 이 자리에 앉게 만든 그런 시발점이 된 거죠. 그때 강의 때 오셨을 때 사람들 많았어요? 엄청 많았죠.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너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맨날 부러워만 하고, 맨날 이렇게 이런 댓글만 달다가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누군가한테 후기를 써서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 누군가한테 그런 댓글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게 되게 혼자서도 뿌듯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 내가 지금 광주에서 지금 공부하겠다고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너무 뿌듯했어요. 거기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걸 관심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사람 많고 또 혼자 할 때랑 또 되게 다르죠.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재테크나 이런 부동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이렇게 많나? 내 주변에 하나도 없었고 나도 이 나이 때는 그냥 놀고 그치. 그러기만 했는데 이런 세계가 있구나. 정말 좀 충격도 받았고 너무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충격이기도 했어요. 그게 움직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예요.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냥 월부 처음 왔을 때 다른 것보다 제일 놀랐던 게 정말 나이대. 제가 생각했던 부동산이 정말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20대부터 30대, 뭐 40대 분들 너무 이게 부동산이랑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했던 나이대가 되게 고정관념이었구나. 맞아. 이렇게 젊었을 때 진짜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구나 자체를 그냥 아예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